그날 그는 전 직원이 지켜보는 입사식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양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 거만한 임원은 그를 고물상에나 가라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낡은 양복 속에 숨겨진 그가 사실은 대한민국 기계, 공학의 판도를 바꿨던 사라진 천재 기술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회사의 운명이 걸린 2천억 원의 적자,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추악한 비리와 음모. 절망의 끝에서 분노를 삼키고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위대한 용기와 정의로운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진짜 기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기술자의 뜨겁고도 찬란한 인생 역전극.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아침이었지요. 창원 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태양 메카트로닉스 본관. 강당 안은 가칠한 페인트 냄새와 신입사원들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서늘한 바람이 사람들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정적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70명의 신입사원과 회사의 주요 임원진이 모두 모인 입사식장. 그 화려하고 정돈된 풍경 속에 조금 이질적인 인물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우. 올해 42이 된 그는 다른 신입사원들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았고 무엇보다 그가 입은 양복이 문제였지요. 10년도 더 된 듯한 낡은 수트는 어깨선이 투박했고 소매 끝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조금씩 닳아 있었습니다. 비록 정성껏 다려날이 서 있었지만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핏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진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혁신 경영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은 기술 부문을 총괄하는 최성준 상무였지요. 그는 번쩍이는 안경 너머로 식장을 훑어보더니 구석에 앉은 진우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이, 거기 구석에 앉은 아저씨. 길 잘못 찾아온 거 아냐? 우리 회사 옆에 고물상 있던데 거기랑 헷갈린 모양이지? 최 상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시선이 진우를 향해 쏟아졌어요. 신입사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았고 최 상무의 옆에 앉은 다른 임원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강당 안은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상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고요한 시선에 최 상무는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요. 지금 내 말이 안 들려? 그 누더기 같은 양복은 어디 헌옷 수거함에서 주워 입었나 본데 우리 같은 첨단 기업에 그런 행색으로 앉아 있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나가서 옆집 공장이나 가보라고. 진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퍼스트테크에서 가장 촉망받던 수석 연구원이었지요. 그가 설계한 엔진은 세계 시장을 휩쓸었고 업계에서는 그를 신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설계 오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고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진우는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고 업계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은 그의 천재성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지요. 그 후 10년 동안 그는 창원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낡은 기술 서적을 탐독하며 조용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그를 다시 이 거친 전쟁터로 불러냈습니다. 태양 메카트로닉스의 한승호 회장이 보낸 간곡한 제안 때문이었지요. 한 회장은 진우의 과거 스승이었던 박 교수로부터 태양을 살릴 유일한 구원투수는 강진우뿐이다라는 말을 듣고 수개월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진우였지만 첫날 마주한 현실은 차갑기만 했지요. 진우는 무대 위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 달린 신입사원 이름표를 천천히 떼어냈어요. 그의 행동에 비웃던 이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하얀 봉투를 꺼내 최 상무 앞에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온 건 제가 아니라 상무님 같으시네요. 기술을 다루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중하지만 서늘함이 서린 목소리였지요. 진우의 말에 최 상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신입사원 주제에 상무인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최 상무가 입을 벌려 무어라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당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 길을 내주었지요. 강당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봄 햇살이 진우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낡은 양복 소매를 정리했어요. 억울함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말입니다. 사실 진우가 태양 메카트로닉스에 입사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 회장이 보낸 회사의 내부 설계도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함은 조만간 회사를 거대한 파국으로 몰아넣을 시한폭탄과도 같았지요. 진우는 본관 건물을 빠져나오며 멀리 보이는 거대한 공장 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백 명의 노동자가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 뒤에는 수천 명의 가족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낡은 USB 메모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최 상무가 가졌던 거만함을 단숨에 무너뜨릴 그리고 이 회사를 절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열쇠가 담겨 있었지요. 그가 정문을 빠져나갈 때 본관 사장실 창가에서는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승호 회장이었지요. 그는 비서가 건넨 진우의 사직서를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앞에는 현재 회사가 처한 2천억 원 규모의 적자와 주요 거래처의 계약 파기 통보서가 놓여 있었어요. 박 교수님 말이 맞았어. 저 친구는 사자가 되어 돌아왔군. 한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책상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지요. 이제 공은 진우가 아니라 한 회장에게로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전설적인 천재의 손에 다시 태어나느냐. 그 운명의 저울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진우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보셨어야죠, 상무님. 버스가 도착하고 진우는 다시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12년 전의 사고가 남긴 상처가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고 싶은 기술자로서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창원의 풍경을 보며 조만간 다시 이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신입사원의 낡은 양복이 아니라 이 회사의 모든 운명을 짊어진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봄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곧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낡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베란다 틈새로 들어오는 서늘한 밤 공기가 진우의 뺨을 스쳤지요. 낮에 있었던 소동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손등에 밴 기름때와 낡은 양복의 거친 촉감은 여전히 그날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키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다시는 그 숨 막히는 조직의 톱니바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표를 던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그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마치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지요. 낡은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얼굴을 확인한 진우는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어제 식장에서 본 태양 메카트로닉스의 한승호 회장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서 있는 그의 어깨 위에는 이른 새벽의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진우가 문을 열자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의 수장이 42살의 백수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지요. 강수석, 아니 진우군. 내 면목이 없네. 어제 일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놓인 낡은 기술 서적들을 보며 말을 이어갔지요. 자네가 떠나고 나서 밤새 설계를 검토해봤네.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추진하던 그 차세대 엔진 이대로 양산하면 3개월도 못 가서 전량 리콜이야. 그러면 우리 태양은 끝이네. 3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제발 그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게. 진우는 한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무게감을 느꼈지요. 진우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예전의 강진우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던 그날의 기억이 제 손을 묶고 있어요.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의 그 신중함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해. 최 상무를 비롯한 기존 임원진은 자네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네. 전권을 줄 테니 제발 우리 회사를 살려주게. 한 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그를 부축해 세웠지요. 결국 진우는 다시 태양 메카트로닉스의 문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요. 정식 발령이 아닌 비상대책 기술. 자문이라는 직함으로 최 상무의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는 독립적인 TF팀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진우가 공장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 상무를 따르는 중간 관리자들의 눈초리는 매서웠지요. 저 사람 어제 회장님 백으로 다시 들어왔다며? 양복 꼬락서니는 여전하네. 뒷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진우는 묵묵히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배정된 연구실은 본관에서 떨어진 낡은 창고 건물 2층이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 2개와 구형 컴퓨터가 전부였지요. 그곳에 2명의 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인 박민수와 경력직이지만 만년 대리인 이현정이었지요. 두 사람 모두 사내에서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최 상무의 눈밖에 났거나 너무 정직해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지요. 진우는 그들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진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엔진 설계 전면 수정에 들어갑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수석님, 최 상무님이 이미 부품 발주를 다 끝냈다고 하시던데 정말 설계를 바꾸실 건가요? 이대로 만들면 사람 목숨이 위험합니다. 발주 취소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릴 테니 두 분은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하세요.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곧바로 닥쳐왔지요. 설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엔진의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전산실에서는 최 상무의 허가 없이는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최 상무는 노골적으로 진우를 고립시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복도에서 마주친 최 상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진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이 강자문. 회장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들어오니까 뭐라도 된 것 같지? 여긴 공장이야. 기름 냄새 맡으며 굴러먹은 사람들 생리가 어떤지 알아? 당신 같은 새님이 설계도 몇 장 고친다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고. 상무님 정치를 하시려면 국회로 가십시오. 여긴 사람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아닙니까? 진우의 말에 최 상무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두고 봐. 당신이 가져온 그 대단한 설계도가 종이 조각이 되는 건 순식간이니까. 최 상무의 방해는 전방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 라인에서는 자문팀에서 온 지시사항은 무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연구실에 공급되어야 할 시제품 제작용 자재들은 창고 어딘가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지요. 진우와 팀원들은 차가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새웠지만 실무부서의 비협조 앞에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현정 대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석님, 현장 반장들이 저희 지시를 아예 안 들어요. 부품 수치 하나 맞추는 것도 협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설계를 검증하죠? 우리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장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은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부조리한 위계 질서와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실력보다 줄 서기가 우선인 문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는 침묵의 카르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이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이다. 진우는 결심한 듯 낡은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현정 씨, 민수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은 우리가 직접 공장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네. 현장 사람들은 우리를 투명 인간 취급할 텐데요. 설계도는 책상 위에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기계의 숨소리를 들어야 답이 나오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진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12년 전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천재 연구원의 눈빛이었지요. 그는 더 이상 낡은 양복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오래된 소명을 다시 가슴에 새긴 것이지요. 아파트 복도로 돌아온 진우는 잠시 멈춰 서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창원의 밤하늘은 공장의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을 희망의 빛을 그려보았어요. 내일이면 최 상무의 더 큰 압박이 시작되겠지요. 어쩌면 회장님조차 지켜주지 못할 만큼 거센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기술은 결코 거짓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침묵하던 엔진이 다시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하는 그날까지 그의 싸움은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제 팀원들에게 했던 약속대로 작업복을 챙겨 입고 생산 라인으로 내려갔지요.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싸늘한 등벽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도 진우의 발소리는 유독 크게 울렸어요. 그가 다가갈 때마다 숙련된 반장들은 고개를 돌렸고 젊은 작업자들은 못 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 상무가 이미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지요.
자문팀장 말은 듣지도 말고 섞이지도 마라. 이 무언의 명령이 거대한 공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는 생산 인라인의 박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공장에서 30년을 버틴 베테랑이었지요. 진우가 설계 도면을 펼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반장님,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냉각 밸브 수치 조정이 필요해서요. 박 반장은 기름걸레로 손을 닦으며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위에서 내려온 공정표대로만 움직입니다. 자문인지 뭔지 하는 사람 지시 듣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거요. 이대로 가면 다음 주 테스트 때 엔진이 견디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분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우의 간곡한 말에도 박 반장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떴습니다. 공부만 한 새님들이 책상 머리에서 고친 도면 따위 믿을 시간 없어요. 우리 식구들 밥줄 걸린 일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올라가시오. 등 뒤로 꽂히는 무시와 냉소. 진우는 도면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태는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최 상무가 주도하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한 회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최 상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가 수정한 설계안 때문에 기존 부품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라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전형적인 여론몰이였지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현정 대리가 사색이 되어 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석님, 큰일 났어요. 최 상무님이 수석님 설계안이 원가만 높이고 효율은 떨어진다는 가짜 보고서를 이사회에 뿌렸대요. 지금 감사팀에서도 우리 연구실로 오고 있다고요. 감사팀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단으로 기밀 데이터를 복사했다는 혐의래요. 최 상무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범죄자로 몰고 있어요. 민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대기업 임원의 압박은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 연구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진우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무자비하게 압수했지요. 강진우 씨, 당신의 자문 자격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회장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회사 출입도 금지됩니다. 감사팀장의 차가운 통보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2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지요. 진실이 힘을 잃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지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 과거의 악몽이 현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나듯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설 때 저 멀리서 최 상무의 검은 승용차가 지나가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최 상무의 조소 섞인 얼굴이 나타났지요. 거봐, 강진우. 내가 뭘 했어. 양복만 낡은 게 아니라 당신 인생 자체가 낡아서 안 되는 거야. 주제 파악하고 다시는 이 바닥에 발붙일 생각 마. 최 상무는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텅 빈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창원의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았지요.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비서가 받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투자자 미팅 중이시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최 상무가 회장님의 눈과 귀까지 막아버린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진우는 아파트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주로 나온 오이 조각을 씹으며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손. 이 손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다시는 무언가를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현정 대리였지요. 수석님, 죄송해요. 저 너무 무서워서 사직서 냈어요. 최 상무 측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제가 수석님 지시로 조작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증언하면 대리 자리는 보장해주겠다고 협박해요. 저 어떡하면 좋죠? 현정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혔지요. 현정 씨 미안합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일단 쉬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전화를 끊은 진우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불길처럼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그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발길이 멈춘 곳은 폐쇄된 창고 부지에 버려진 낡은 엔진 모델 앞이었어요. 태양 메카트로닉스의 초기 모델이었지요. 진우는 홀린 듯 그 엔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진우의 어깨를 적셨지요. 그는 빗물에 젖은 엔진의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끝에 기이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엔진의 냉각 라인 끝부분,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가한 충격의 흔적이었지요.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를 맞으며 그 흔적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이며 무언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 상무가 그토록 자신을 몰아내려 했던 이유, 감사팀을 보내 연구실을 뒤엎었던 진짜 이유가 기술적 자존심 때문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최 상무는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부품업체와 결탁해 불량 자재를 납품받아온 것이었지요. 그 비리의 증거가 바로 이 엔진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젖은 노트를 꺼내 미친 듯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잉크가 번졌지만 상관없었지요. 최 상무가 훔쳐간 설계도에는 그가 결코 발견하지 못할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일부러 심어둔 것은 아니었으나 최 상무가 중간에 가로챈 불완전한 수식은 특정 압력 수치에 도달하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었지요. 상무님, 당신이 훔친 건 황금알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싸울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낸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한 회장에게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최 상무의 거짓과 탐욕을 기술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했습니다. 진우는 젖은 옷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지요. 그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아직 내 클라우드 계정 살아있나요? 우리가 밤새 작업했던 그 시뮬레이션 영상, 지금 바로 인코딩 시작하세요. 장소는 코엑스 전시회입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지만 진우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고 팀원들의 억울함을 풀고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2년 동안 자신을 가둬두었던 죄책감이라는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갈 열쇠를 그는 빗물 속에서 움켜쥐었습니다. 내일은 태양 메카트로닉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자 최성준 상무가 쌓아 올린 거짓 성벽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밤을 뚫고 달려가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지요. 잿빛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창원의 아침은 서늘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는 흙냄새가 진우의 코끝을 스쳤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는 이제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에 쫓겨나고 출입 금지를 당했지만 진우는 포기하는 대신 더 깊은 현장 속으로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서류 뭉치가 아니라 기름때 묻은 기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우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공장 뒷골목의 허름한 국수집이었습니다. 그곳은 30년 베테랑 박 반장이 퇴근길에 자주 들르는 단골집이었지요. 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박 반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지친 기색의 박 반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진우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여기까지 왜 왔소? 당신 때문에 공장 분위기 엉망인데 이제 그만 좀 하시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젖은 노트와 작은 부품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폐기된 엔진으로부터 떼어낸 냉각 밸브였지요. 반장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게 정말 30년 경력의 반장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부품입니까? 박 반장은 귀찮은 듯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안이 온 눈을 가늘게 뜨고 부품을 살피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서둘러 돋보기를 꺼내 부품의 단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불량 자재잖아. 강도가 기준치 미달인데? 이런 게 어떻게 생산 라인에 들어온 거야? 최 상무가 부품업체와 결탁해서 수치를 조작한 겁니다. 반장님들이 공정표대로만 움직인다는 점을 악용한 거죠. 이대로 엔진이 나가면 터집니다. 현장의 식구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반장은 한참 동안 부품을 노려보더니 굵은 손마디로 탁자를 쾅 쳤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이 우릴 바보로 안 개야. 우리 식구들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 박 반장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지요. 거친 손등에 굳은 살이 진우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풀고 신뢰를 약속하는 뜨거운 악수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흩어졌던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회사가 아닌 진우의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정밀 기계 공장이었습니다. 사직서를 냈던 현정 대리와 겁에 질려있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진우는 그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현정 씨, 민수 씨, 무섭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요. 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현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수석님.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수석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걸요. 근데 회사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괜찮습니다.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최 상무의 거짓을 부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진우는 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석님, 제가 집에서 밤새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수석님이 말씀하신 그 오류 데이터로 완벽하게 추출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만 만들면 돼요. 세 사람은 좁은 작업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낡은 컴퓨터 세대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렸지만 작업실 안은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진우는 직접 렌치를 들고 엔진 시제품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녹슬었던 그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박 반장을 필두로 한 현장 노동자들이 비밀리에 진우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최 상무의 눈을 피해 필요한 부품들을 하나둘씩 빼내 작업실로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용접 기술을 보태고 어떤 이는 맛있는 도시락을 날랐지요. 거대한 카르텔에 대항하는 작은 저항군이 결성된 셈이었습니다. 수석님, 여기 냉각기 쪽 부품입니다. 우리가 따로 깎아서 만들었으니 강도는 확실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 반장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우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만지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임을 진우는 이 좁은 작업실에서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작업 3일째 되는 날 새벽, 드디어 진짜 엔진의 첫 시동이 걸렸습니다. 쿠르릉.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작업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불규칙한 진동도 매캐한 연기도 없었지요. 완벽하게 정제된 고동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석님, 효율이 40%나 올라갔어요. 압력도 완전히 안정적입니다. 현정은 엔진 옆에 서서 그 뜨거운 진동을 손으로 느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진짜 엔진. 최상무의 가짜랑은 차원이 달라요. 진우는 엔진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의 사슬이 마침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진짜 기술자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날 아침 진우는 한승호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내일 코엑스에서 뵙겠습니다. 태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회장으로부터 답장은 없었지만 진우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빛이 나고 있었지요. 자, 이제 마지막 점검합시다. 내일은 우리가 이 판을 뒤집는 날입니다. 진우의 말에 팀원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작업실의 문을 열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투명할 정도로 맑았지요. 진우는 낡은 양복을 정성껏 다시 다렸습니다. 내일은 이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설 것입니다. 최상무가 비웃었던 그 낡은 수트는 이제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훈장이 되었습니다. 코엑스 전시회장으로 향하는 길, 진우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나직하게 의졸였습니다. 진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희망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기계의 온기처럼 옆에서 함께 걷는 동료들의 숨소리처럼 명확하고 단단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낡은 양복을 입은 천재의 화려한 귀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대역 전극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코엑스 국제기계 박람회장의 공기는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수많은 기업 관계자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시장 한복판에 설치된 태양 메카트로닉스의 대형 부스는 유독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었지요. 단상 위에는 최성준 상무가 말쑥한 명품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엔진을 공개합니다. 태양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된 이 엔진은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최 상무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제품 엔진의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웅장한 가동음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지요. 그 화려한 무대 뒤편 군중의 맨 뒷자리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입사식에서 최 상무가 비웃었던 그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진우의 곁에는 박 반장과 현정 대리, 그리고 민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상무는 군중 속에서 진우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입에 대고 승리자처럼 선언했지요. 저기 뒤에 계신 분처럼 낡고 도태된 기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태양이 보여드리는 이 완벽한 엔진의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최 상무의 조롱 섞인 시선이 진우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시작됐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대 위 엔진에서 기이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던 고동 소리는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으로 변했고 엔진 본체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당황한 최 상무가 기술진에게 수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엔진은 격렬하게 진동하더니 텅하는 굉음과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전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고 당황한 최 상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비명을 질러댔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장 다시 돌려. 기계 다시 돌리라고. 그때 진우가 군중을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구두 소리가 소란스러운 식장 안을 울렸지요. 진우는 당황한 최 상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훔친 기술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엔진을 돌릴 수 없다고요. 그 엔진 제가 일부러 심어둔 데드락 코드 때문에 터진 게 아닙니다. 상무님이 부품업체와 결탁해 넣은 불량 자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뿐입니다. 진우는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메인 스크린의 컨트롤러에 연결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최 상무가 부품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리베이트 장부와 조작된 품질 검사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뒤늦게 나타난 한승호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상무는 비명을 지르며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달려온 보안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진우는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최 상무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양복은 낡아도 고쳐 입으면 그만이지만 썩은 양심은 고쳐 쓸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최 상무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태양 메카트로닉스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의 팀을 정식으로 복직시켰고 진우에게 기술 총괄 사장이라는 파격적인 직함을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원의 노을이 태양 메카트로닉스 공장 단지를 붉게 물들이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기름 냄새를 가장 좋아했지요. 그는 퇴근길에 공장 정문 앞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낡고 해진 재킷을 입은 채 길가에 서 있던 남자, 바로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떠돌던 최성준이었습니다. 최성준은 진우를 보자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지요. 진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상무님. 나 같은 놈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강 사장님. 최성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 하청업체 한 곳에서 현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연락해 보십시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최성준은 명함을 건네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그를 지나쳐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움이나 복수심보다는 한때 함께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에 대한 씁쓸한 연민이 더 컸지요. 다음 날 아침 태양 메카트로닉스의 강당은 다시 한번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신입사원 100명의 입사식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사장이 된 진우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오늘만큼은 예전에 입던 그 낡은 양복을 다시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젊은 눈동자들이 진우를 향했습니다. 진우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사람을 양복 브랜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꿈까지 낡은 것은 아닙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3년 전에 태양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기술자가 되는 길입니다. 강당 안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박 반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 반장은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현정 부장과 민수 팀장은 어느새 성장한 후배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식장을 빠져나오는 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공장 뒤편에 위치한 박 교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 손을 묶고 있던 사슬을 완전히 푼 것 같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지탱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우는 묘비 옆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매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희미해졌지만 그 흉터는 진우에게 가장 단단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공장 라인에서 들려오는 엔진의 고동 소리가 마치 건강한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오늘을 지키고 젊은 세대들의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약속이었습니다. 석양 속을 걸어가는 진우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낡은 양복의 소매 끝은 조금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자의 진심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진우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엔진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굴욕은 희망의 걸음이 되었고 오늘의 땀방울은 미래의 결실이 되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천재의 이야기는 그렇게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태양 메카트로닉스의 신기술은 국가산업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진우는 여전히 그 낡은 양복을 고집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 양복을 보며 비웃지 않습니다. 대신 그 옷의 해진 구석구석에 담긴 인내와 진실을 봅니다. 세상은 변하고 기계는 새로워지겠지만 사람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진우는 오늘도 공장 라인을 돌며 젊은 엔지니어들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뜨겁게 고동치는 엔진 소리와 섞여 창원의 하늘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